오늘 경제 완전 정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둘 합치면? 네. 어느 정도? 아까 지금 나왔지만 세계 7위 규모? 네, 그렇습니다. 어제 채권단 브리핑을 보니까 아마도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M&A가 어쨌든 뭐 무료 포함 속에서 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부터 플랜 B를 가동했다. 또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한 5개 그룹 정도와 채권단이 아마 타전을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다 난색을 표했고 이제 한지훈그룹의 조원태 회장이 이 카드를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여지고요.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이 되면 비행기 대수만 거의 250대가 넘습니다. 에어프랑스도 한 220, 230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탑10 아마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는 글로벌 7위 정도의 항공사, 초대형 항공사로 뭐 탄생된다. 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진그룹 지금도 경영권 다툼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정부가 사실상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인수 방식을 좀 보면 아마도 왜 그 경영권에 대한 한진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두 회사가 유상 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더 넓히는 대신에 주식수를 더 찍어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한진칼이 약 8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게 되는데 삼자 배정 방식입니다. 지금 콕 찍어서 산업은행 채권단이 그 물량을 받습니다. 물론 5천억 현금, 3천억 이제 CB 형태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진칼의 지분 한 10% 정도를 이제 채권단이 산업은행이 갖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진칼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대한항공이 한 2조 5천억 정도의 유상 증자를 해요. 거기에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돈 8천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기존의 이 주주들로부터 이제 유상 증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진칼 돈 들어가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왜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채권단 돈이 들어간 거죠. 8천억. 이러니까 왜 채권단은 한진칼로 들어가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한항공으로 직접 들어가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10%의 지분을 채권단이 얻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원태 회장 편에 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경영을 꾸려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진그룹은 한진칼, 지주회사 한진칼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이제 반조원태 회장, 뭐 KGCI, 조현아 씨, 반동원 삼자 연합이라고 하죠. 경영권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0%를 그냥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보면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을 그냥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정부가 어떤 이런 조원태 회장의 특혜 시비를 일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에 하나 대한항공으로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주식 지분이 커지잖아요. 근데 현재 한진칼은 전체 지주회사란 말이죠. 근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한진칼의 지주회 구조를 깨지 않는 차원에서 한진칼로 들어갔고 한진칼이 대한항공 주식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제 인수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특혜 시비와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지금 항공업 업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채권단이 아시아나를 구조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 아시아나를 유지해 갔을 경우에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혈세가 들어가니까 아마도 이 부분을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대한항공은 받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됐고 앞으로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이게 뭐 돈 주고 끝내는 거 아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다. 그리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나오니까 경영 잘못하면 뭐 가차없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간, 특히 이 삼자 연합 있지 않습니까? KGCI, 또 조현아 씨, 반도건설 측에서는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그 부분 일단 아마도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인수합병이 어떤 장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의 법률적인 부분은 잠시 뒤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진하고 그 대한항공하고요, 아시아나하고 거기 일하는 분들의 지금 정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조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죠. 양쪽 다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대로 또 대한항공. 물론 이제 또 일부 노조들은 그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이제 내부에서 그런 약간 온도 차이는 있겠죠? 내부에도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이게 이제 업종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과
또 안 되는 부분 이런 거에도 좀 희비가 엇갈려서 노조도 각각 다른 의견을 나오고는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아시아나 쪽이 왠지 더 반대할 것 같은 뭐 상식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공통적으로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채권단도 그렇고 조원태 회장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실은 혈세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것은 어쨌든 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다, 인력 구조조정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아시아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더 반대할 거고요. 더 반대하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3자 연합의 반대, 또 노조의 반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정위에 넘어야 할 어떤 장애물이 좀 꽤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거 두 큰 데 합치면 서로 경쟁 안 해가지고 뭐 항공료 올라가고 뭐 혜택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런 걱정할 만한 거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노선에 한 개 항공사만 갔을 때와 그 하나의 노선을 놓고 둘이 경쟁했을 때 운임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뭐 가장 많이 언론에서 사례로 나오는 게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뭐 대한항공 혼자 다녔을 때 비싸다가 나중에 붙었을 때 떨어졌다라는 사례. 그런데 이제 합병이 되면 이것이 거의 지금 국내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 63%입니다. 당연히 운임을 혼자 이렇게 좀 가다가 슬그머니 올릴 가능성, 그때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좀 불만 소리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뭐 운임에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다. 함부로 뭐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말고 있고 서비스 뭐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썩 그렇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뭐 티켓도 살 수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 좀 바꿀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좀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게 되면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진 분들은 이거 내가 손해보나 혹은 아시아는 내가 손해보나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부분도 빨리 적합한 어떤 메시지와 가이드라인을 뭐 소비자한테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볼까요? 알섭. 세계 최대 FTA인데요. 우리나라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좀 약간 추격적으로 하면? 일단은 2012년에 처음 나왔고 8년 만에 최종 타결이 됐는데요. 일단 의미를 보자면 신남방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세안과 이제 공식적으로 어쨌든 메가 FTA에 이제 뭐 멘트 기회를 가졌다. 또 하나가 이번에 RCEP을 보면 아세안이 있고요. 여기에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겹칩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일본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뜨더라고요. 일본은 그동안 우리와 뭐 FTA 기회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좀 우리도 서로가 의식하는 게 두 개의 사업부가 완전히 이제 겹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일본도 잘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일본도 농업 약하고 그래서 없었는데 어쨌든 이 RCEP을 통해서 일본과도 이제 약 한 75% 정도는 완전 관세 철폐. 그다음에 나머지 좀 자동차라든가 기계, 소재 부품, 장비는 좀 시간을 두고 관세 철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첫 번째 관계를 열었다라는 측면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거는 중국인데요. 눈에 띄는 게. 이게 어차피 중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지만 이 중국의 덩어리 등치를 볼 때 중국이 들어가면 어디나 주도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또 줄서라 그러고 미국도 압박하고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세안 국가들을 좀 보면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RCEP은 어쨌든 아세안 주도라고 하지만 좀 이따 얘기가 우리가 CPTPP 이게 오바마 시절에 나왔었던 TPP보다 조금 좀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했었다가 미국이 좀 빠졌죠. 여기도 지금 아세안이 반을 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CEP에 대해서 정부도 이거는 중국 뭐 주도라든가 뭐 중국의 리더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은 MBG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죠. 해외적인 시선도 그렇고 어쨌든 중국 주도하에 경제 뭐 통합 구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뭐 통상과 자유무역을 치고 나온다면 당연히 TPP, CPTPP 체제로 미국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 보고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정부는 아직 그런 상황도 안 왔고 미국도 현재 CPTPP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들어오면
그때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RCEP과 CPTPP를 같이 가게만 할 이것도 가입하고 이것도 한번 좀 어떤 그런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우등 터지지 말고 하여튼 중간에서 몸값을 좀 올려야 될 텐데요. 네, 이게 뭐 그렇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른 얘기 좀 오늘 뭐 시간이 여러 가지로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예, 그 아마존 얘기를 네.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아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분들도 많고 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그냥 단신성이면 단신성으로 예. 처리를 할 수 있지만요. 예. 또 의미를 찾으면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가 예. 있을 것 같은데 11번가죠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11번가 이제 SK가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뭐 아마존 전체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생활 플랫폼 요즘 그렇게 부르던데요. 그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회사죠. 예. 예, 지분을 최대 30%를 인수하고 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생활 플랫폼 전자상거래는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쇼핑이 압도하고 상대적으로 11번가가 여류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마존과 손을 잡으면서 과연 11번가의 속내는 뭔가? 예. 그러니까 단순히 아마존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거 뭐 직구하는 거 쉽게 하려는 건가? 근데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는 예. 않거든요. 온라인 아마존, 시장을 좀 맞습니다. 예. 특유의 물류라든가 배송이라든가 본격적으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맞습니다. 예. 아마존이 했던 방식을 함께 좀 들여오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통업계는 이번에 이제 아마존이 11번과 손을 맞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그동안에 아마존의 해온 방식은 일단은 가격을 완전히 우리 뭐 후려치기라고 하죠. 예. 최저가로 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예. 최저가 가두리. 이건 이제 가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예. 이것들을 또 써버리게 되면은 실은 가령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출혈 경쟁으로 시장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아마존식 또 이 최저가 경쟁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유통업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게 고심거리가 될 수 있어서 대단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군요. 예. 과연 아마존이 왜 들어왔나 이 네. 속내를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아마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그 전자책 아니겠습니까? 네. 서점 네. 산업으로 시작했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교란, 혹시 시장 혁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맞아요. 아마존 같은 네. 경우에는 온라인을 다 싹쓸이 한 다음에 예. 오프라인 서점까지 먹었고 예. 그 서점 체계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생활 플랫폼이라는 게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서점 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점은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는 그런 영역으로 또 마진도 크지가 예.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좀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서점 채널로 치고 들어와서 예. 오히려 그쪽 라인을 통해서 생활 플랫폼으로 가게 되는 물론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한글 전자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그렇죠. 근데 한글 그것은 네, 단순히 콘텐츠. 책을 파는 건 아니죠. 예. 책을 팔면서 이제 그 통로로 상당 부분 다른 물건들을 다 팔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존의 한국 상륙 부분들은 계속해서 계속 지켜보고 또 유통업계들은 대단히 긴장해야 될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